예, 미적분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4 탄젠트 플레인과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 네,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접평면, 접하는 평면, 접선.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뭐 선형근사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내용을 좀 봅시다. S를 공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공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G equal fx, y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 P를 이 평면 위에 한 점이라고 하고 그 좌표를 x0, y0, g0 이렇게 합시다. C1은 이 평면의 곡선의 방정식에서 y 값을 y0로 고정했을 때 그랬을 때 얻어지는 곡선이라고 하고요. C2는 이번에는 x값을 x0로 고정했을 때 얻어지는 곡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면 S가 있고요. 이 점이 점 P입니다. 네, 이 점이 점 P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y 값을 y0로 고정했어요. 그러면 y 값을 y0로 고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원 공간상에서 y equal y0, 즉 y 값이 y0인 점들을 모두 모아보면 평면이 하나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평면과 이 곡선 S의 교선에 해당하는 그 곡선이 C1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방정식으로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곡선의 방정식, 공면의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y equal y0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 이제 y equal y0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은 평면이 되는 거죠. 3차원 공간상에서.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면 그 공면과 이 평면의 모두에 있는 둘 다에 존재하는 점들이 될 거고요. 그 점들은 사실은 이제 이 조건에서 y equal y0라고 했으니까 이 y 값을 y0로 고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이런 것이 되고 기하적으로 보면 평면과 이 공면의 교선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C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2는 이제 x값을 x0로 고정했을 때 나타나는 공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3차원상에서 그렸지만 이 C1 같은 경우는 C1에 있는 점은 y equal y0라는 그 평면 위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y equal y0라는 평면 위에 존재할 거고 거기서 y좌표를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x값과 y값, z값, 그렇죠? x값과 z값을 고정시켜 놓은 x값과 y값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곡선 C1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T1은 이 점 P에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이라고 할게요. T2는 이 점에서 이 곡선에 대한 곡선 C2에 대한 또 접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y equal y0라는 평면에서 보면
C1 곡선이 나타날 거고 그것에 접하는 선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x값을 고정했을 때 x 이퀄 x0라는 평면이 나타날 텐데 거기서 보면 곡선 C2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것에 접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입체로 갖다 놓고 보면 이제 T1은 여기를 접하는 선이 될 거고 T2는 C2에 접하는 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탄젠트 플레인 to S at P니까 점 P에서 곡면 S에 접하는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여기 있는 이 접선 T1, T2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T1, T2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평면 위에서 보면 T1, T2가 있고 점 P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하적으로 보면 이 평면이 점 P 근처에서는 요 평면 S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접한다는 말로서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평면의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려면 점이 있어야 되고 점은 주어졌죠. 그다음에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T1, T2가 모두 이 평면 안에 있으니까 이 접평면의 노멀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T1, T2 모두의 수직이겠죠. 다시 얘기해서 T1, T2의 탄젠트 벡터 또는 방향 벡터, T1, T2의 방향 벡터 모두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 두 방향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하면 이 평면의 노멀 벡터가 얻어지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C1을 우리가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x가 되는 거예요. x 값이 변하면 x 값이 변하면 그것은 C1상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를 파라미터로 갖는 또는 변수로 갖는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 x 값이 있고 y 값은 고정돼 있죠? 그다음에 z 값은 뭐예요? 높이죠. 높이는 fx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벡터 방정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향 벡터가 얻어지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이 곡선의 탄젠트 벡터를 구하면 그것이 T1의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는데 변수가 x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1, 요거는 상수니까 0.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y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y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y 값을 고정시킨 채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세 번째 좌표는. 그럼 그게 뭐예요? x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거죠. partial derivativ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z 요것을 미분한 것은 fx의 x0, y0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C2는 일단 C2는 y 값이 변하면서 점들이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y를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벡터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x좌표는 x0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미분하면 0일 거고
y 미분하면 1. 그다음에 요거는 함수 f를 x좌표가 x0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얻어진 요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노멀 벡터가 얻어져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첫 번째 좌표는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fx x0 y0. 두 번째는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좌표는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빼면 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벡터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노멀 벡터가 얻어졌으니까, 그리고 점은 지나가는 점은 x0, y0, g0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 사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방향 벡터니까, 노멀 벡터니까 뭐 여기서 얻어진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에서는 보기 좋게 fx, fy 마이너스 1을 노멀 벡터로 보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접평면을 구했는데 이 접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선형근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개념을 봅시다. 우리 1학기 때도 여러분들이 선형근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일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일변수 함수에 대한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점에서 접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접한 점에서 멀어지면 이거의 함수값을 보는 거죠. y equal fx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값이 y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y 값이 이제 이 접하는 점에서 멀어지면 이 직선의 y 값하고 그 곡선의 y 값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 접하는 점 가까이에서는 값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y값 대신에 이 접선의 y값을 이 함수의 y값에 대한 근사값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선형근사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이제 접하는 점이 x0, y0라고 생각을 하면 이 탄젠트 플레인의 z값이 이 이변수 함수 fxy의 값하고 거의 비슷할 테니까 이 값을 본래 함수 값의 근사값으로 생각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선형 근사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여기 이제 곡면이 이렇게 이쪽에 곡면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z equal 2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는 fxy가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한 곡면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 1, 1, 그러니까 x값이 1, y값이 1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의 값은 z값은 요 점이 이제 곡면 위에 있으려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1,3이라는 거는 이 곡면 위의 점인데 그 점에서의 접평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림을. 근데 이제 이거는 큰 스케일로 그린 거고 요거를 이제 접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해서 본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하고 또 여기서 더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1,1 근처에서는 요 z-값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공면조차도 살짝 거의 평면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 공면의 z-값하고 그다음에 이 저평면의 z-값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점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x 이퀄 1, y 이퀄 1에서는 요 값 대신에 그렇죠? 저평면의 z-값을 요 값의 근사값으로 사용한다. 네, 그것이 선형 근사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요 방정식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에서 저평면의 z-값을 써보면 z를 마이너스 z를 여기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넘겨서 보면 이제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z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남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저평면의 z-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 x0, y0 근처에서는 주어진 함수의 값 대신에 요 저평면의 z-값을 근사값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 z0라는 거는 이제 그 x0, y0, z0가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실제 z0는 x0, y0에서의 요 함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z0만 고쳤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값을 취해서 쓰는 것을 근사치를 사용하는 것을 linear approximation of f at x0, y0 x0, y0에서 함수 f의 선형 근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사값 자체를 취하는 것, 그런 행위에 관한 거는 이제 뭐 선형 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선형, 리니어라고 쓰는 건 뭐냐면 요 수식이 변수가 x, y 두 개이잖아요. 그렇죠? x0, y0는 상수고 변수가 x, y 두 개 나오는데 이 x, y가 각각 여기 나올 때 차수가 1이에요. 1차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우리 이제 1차로 나타내지는 그 도형을 보면은 이제 뭐 직선이거나 또는 앞에서 봤지만 평면의 방정식도 1차식이죠. 그렇죠? 1차식. 그래서 그런 1차일 때는 우리가 리니어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inear approxim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 그걸 LXY예요. 요 linear approximation을 한 값 자체. 그러니까 XY가 주어지면 이제 근사치가 얻어지는 거니까요. XY에 대한 함수로 요 수식을 생각한 것을 linearization of f at x0, y0 이렇게 됩니다. linearization이니까 선형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f에 대한 그 근사치를 나타내는 선형화된 함수, 선형화된 식,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아까 그림 보여줬던 요 예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한번 구해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뭘 얻어야 돼요? 이 값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노멀 벡터의 성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x에 대해서 편미분, partial derivative를 취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 값은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y 값은 상수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건 4x.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x0, y0. 그래서 x0, y0 주어진 점이 1, 1, 주어진 x값, y값이 각각 1과 1이죠. 그러니까 1,1을 구하면 이것이 4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 partial derivative를 취하면 x 값은 고정돼 있다,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때는 2y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요거는 이제 z 값이죠. 접하는 점의 z 값이니까 그냥 3이 될 거고요. 일단 탄젠트 플레인부터 구해보죠.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 정의도 했으니까.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은 그래서 노멀 벡터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한 거를 씁시다. fx, fy,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노멀 벡터는 fx, fy,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주어진 점이 1, 1, 3이니까 4 곱하기 x 빼기 1 2 곱하기 y 빼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z 빼기 3은 0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쓰면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봅시다. 리니어라이제이션 of f at 1, 1 쓰면 이제 점의 z값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1 2에 y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식을 잘 쓰면 4x 더하기 2y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사치를 만약에 구해라. 만약에 x가 뭐 요정 근처니까 뭐 1.01, y가 1.02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L에 1.01, 1.02 그래서 4 곱하기 1.01 더하기 2 곱하기 1.02 빼기 3 이 값을 우리가 근사치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접하는 점에서 멀어지면 값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접하는 점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1,1하고 아주 값이 비슷한 부분에서 써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근사치를 사용하는 게 항상 진짜 근사치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저평면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게 항상 어떤 근사값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가 문제가 되겠죠. 실제 이거를 사용을 할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좀 나쁜 예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그려놓은 요 곡면은 여기 있는 요 함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곡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약간 부자연스럽게 정의되긴 했지만 xy가 0,0이 아닐 때는 이렇게, xy가 0,0일 때는 함수의 값을 0으로 했어요. 실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곡면이 부드럽게 생기질 않고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찍 눌러놓은 것 같이 0,0 근처에서 쑥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0,0 근처라고 해도 실제 여기서 값을 취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평면을 취하는 건데, 그렇죠? 저평면을 취하는 건데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값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이렇게 우리가 곡선에서 근사하는 거 생각하면 곡선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질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곡선에서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이 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곡면이 이렇게 뭐 쑥 들어간 거, 구겨진 것 같이 이렇게 생기면은 저평면의 z값을 근사치로 사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0,0 근처에서도 값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그림에서 이제 이 경우는 잘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왜 어떤 경우에 이 곡면이 이렇게 구겨진 것 같이 나오느냐, 이제 요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요거를 0,0이 아닌 경우에 이제 파셜 데라버티브들을 구해보면 fx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fy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왜 xy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자, xy가 0,0 근처로 갔을 때 fx, 그러니까 0,0에서의 fx 값을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정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y 값은 0으로 고정하고 x 값도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실제 써보면 요거는 이제 0으로 정의됐으니까 없어지고요. h분의 f0 더하기 h, 0이 될 텐데 여기다가 y 값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 더하기 h, 0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y 값이 0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0이 돼요. 그렇죠? fy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0이 돼요. 그래서 파셜 데라버티브가 0,0에서 각각 0과 0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그렇죠? xy가 0,0으로 가까이 갈 때에 파셜 데라버티브들의 근사치를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x를 0이라고 놓으면, 즉 y축을 따라서 0,0으로 접근을 하면요, x가 0이니까 여기 0, 여기 0. 그래서 y 4승분의 y 3승, y분의 1인데 그 상태에서 y가 0으로 하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x축을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면 y가 0이니까 그리고 분모만 빼고서는 분자에 있는 건 다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fx의 극한값은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0,0에서는 값이 0이지만 fx의
근사 지자체는 0,0이 아닌 거죠. 그렇죠? 0이 아닌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곡면이 부드럽게 생기려면, 우리 곡선에서도 봤지만 곡면이 부드럽게 생기려면 그 파셜 데라버티브들이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여기서는 fx가 한없이 커지는데 정작 0,0에서는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곡면이 부드럽게 생기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곡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야지 저평면에서 저평면의 z값하고 함수의 z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마치 구겨진 것 같은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버티브들의 연속성이 거기에 해당하는 기하적 물건이 실제로 부드럽게 생긴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부드럽게 생기지 않아서 저평면으로 근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근데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이런 도함수들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서 관찰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 이변수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의 정의구역 안에 이제 점 하나, a, b라는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점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델타 z라는 거는 a, b에서 x 값이 델타 x, y 값이 델타 y만큼 변했을 때 함수 값의 차이, 즉 곡면에서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z 값의 차이겠죠? 그거를 델타 z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이제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f가 a, b에서 differentiable 하다는 건 뭐냐면 델타 z가 이렇게 나타날 때 differentiable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면 여기 fx에 델타 x 곱한 거, fy에 델타 y 곱한 거에다가 델타 x, 델타 y에 각각 epsilon 1, epsilon 2라는 이것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얘네들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델타 x, 델타 y가 0,0으로 가면 epsilon 1, epsilon 2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정의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 부분 있죠? 별표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리니어라이제이션 했을 때에 그러니까 본래 함수의 값하고 리니어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델타 x, 델타 y 값의 차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래 델타 z가 이렇게 정의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epsilon 1, epsilon 2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텀을 이쪽 델타 z 쪽으로 넘기고 델타 z를 이렇게 써버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A, B에서 각각 델타 X만큼 델타 Y만큼 변한 상태에서 함수의 값과 리니어라이제이션 한 것의 차이인 거예요. epsilon 1 델타 X, epsilon 2 델타 Y. 그렇죠? 그래서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가면 여기 본질적인 요 차이, epsilon
또한 epsilon 2도 0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거는 어떤 의도로 쓰여진 정의냐 하면 f가 만약에 디퍼런시업을 하면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이 a, b 근처에서는 함수 f에 대한 좋은 근사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 차이가 이제 0으로 가니까.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만 가지고는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디퍼런시어블이라는 거는 이 선형화가 주어진 점 근처에서 함수 f에 대한 좋은 근사치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모르겠는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적용해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정의는 뭐 증명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 정리를 하나 소개하면 주어진 점 근처에서 각각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랑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각각 존재하면서 이게 연속적이다. a, b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f는 a, b에서 연속이 된다. 자, 그래서 디퍼런시업을 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했던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 디퍼런시어블이라는 거고, 실제 디퍼런시어블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편도함수, 파셜 데리버티브들이 주어진 점 근처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형화를 사용할 때는 어때요?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은, 그렇죠?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은 선형 근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그젬플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쪽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그젬플 2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1,0에서 디퍼런시업을 하자는 거를 맨 처음에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fx 하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y 값이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요거는 뒤에 2의 y는 상수나 마찬가지죠.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앞에 x만 미분해서 2y 될 거고 fy는 이번에는 x가 상수인 거죠. 그러면은 2y만 미분하면 되는데 2y는 미분해도 2y죠. 이건 x의 2y예요.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뭐 꼭 1,0이 아니더라도 모든 xy 값에서 다 연속이죠. 사실은 R2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티어럼에 의해서 F는 디퍼런시업을 한 거죠. 사실 1,0에서만 디퍼런시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R2 위의 모든 점에서 다 디퍼런시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fx의 1,0 하면은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될 거고요. fy의 1,0 하면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것도 1이죠. 그렇죠? 따라서
linearization of f at 1, 0는 lxy라고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요 이제? 한 번만 더 볼까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이 식이 유도가 안 되면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저평면의 z값을 나타내는 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점에서의 함수값 그다음에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0에서의 함수값은 1, 0 집어넣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x 빼기 1, 1에 y 빼기 0 하면은 x 더하기 y 상수는 다 지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3번은 approximate f의 1.1,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진 점 1,0에서 각각 x 값이 0.1 차이 나고 y 값도 0.1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근사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의 근사치는 L에 1,1, 마이너스 0.1이니까 1,1, 0.1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인가요? 네. 1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 값을 f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왜 그러냐. 사실 뭐 컴퓨터에 넣으면 값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컴퓨터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컴퓨터에서 값을 구하면 되죠. 이제 근데 사실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값조차도 사실은 근사치예요. 왜냐하면 무리수 같은 거를 뭐 컴퓨터가 다 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근사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은 바로 함수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얻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 어떤 공학이나 어떤 문제를 풀 때 보면 정확한 값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근사치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드 실제 정확한 값을 계산할 때 너무나 계산이 많아져서 사용할 수가 없거나 또는 그 정확한 값조차도 우리가 실제 얻어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를 얻는데 요 선형근사라는 거는 1차식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1차식은 어때요?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을 그냥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만약 2차식, 3차식, 100차식이라 그러면 입력된 값을 뭐 100번 곱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테이션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로드를 줄일 수가 있어요. 1차식으로 쓰면.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 풀 때는 1차 근사화 같은 건 잘 안 해요. 왜? 더 정확한 값을 얻고 싶으니까. 1차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휘어져 있고 이 직선은 반듯하니까 점점 멀어질수록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요거에 계산하기 좋으면서 주어진 것과 가까운 어떤 조금 덜 휘어진 것?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걸 취하느냐는 이제 그 주어진 상황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선형근사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미분을 이용해서 근사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선형근사화 자체는 사실 아주 그냥 뭐 엘리멘처리한 거죠. 그렇죠? 처음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냥 이런 근사화에 대한 개념 거기에 또 미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개가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 디퍼런셜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여기 정의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또 여기도 좀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매스메티컬한 백그라운드들을 빼고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아까 이제 설명하는데 일단 갭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론은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면 뭐 차후에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또 실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제 각각의 전공에서 더 이제 고등화된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울 테니까.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미적분 1을 배울 때 이런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것의 디퍼런셜이라는 용어를 배웠을 거예요. 디퍼런셜이라는 y equal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y에 대한 디퍼런셜 dy라고 쓰고 정의는 이게 그냥 정의예요. 이 함수의 f의 도함수에다가 dx라는 변수를 곱한 거예요. dx도 이제 이거는 그냥 독립변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x를 정해주면 dy가 얻어지는 관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differential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지금 일변수의 경우를 다시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y equal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점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x equal a라고 합시다. a 근처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형근사화라는 거는 이제 요점 근처에서 함수값 대신에 요 접선의 y-값을 근사치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x값이 A에서 A 더하기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그럼 y-값도 변하겠죠? 그러면은 요 y-값의 차이를 델타 y라고 써요. 즉 x값이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y-값의 차이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dy라는 거는 자 여기서 dx라는 건 이제 독립 변수니까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x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요 x값의 차이인 델타 x를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델타 x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서 x값의 차이를 곱하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요 접선이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dy라는 거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델타 y라는 거는 x값이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함수값이 차이고 dy라는 건 여기서 dx를 델타 x라고 넣은 경우에는 이 접선에서 봤을 때 x값이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접선상에서 y값의 차이가 d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점 근처에서라면 요 함수의 값의 차이 대신에 접선상에서의 y값의 차이, 그렇죠? 를 요것을 dy를 델타 y의 근사치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dy를 델타 y의 근사치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우리 함수의 값의 근사치를 쓴 것처럼.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z equal fx y라고 썼을 때 dz라는 거는 total differential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의 정의는 fx,
파셜 데리버티브에다가 dx 곱하고 fy에다가 dy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dx, dy는 각각 독립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렇게 값의 차이의 근사치를 취할 때는 이 dx 자리에다가 델타 x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경우에 dx에다가 x 값의 차이, dy에다가 y 값의 차이, 델타 y를 집어넣어 버리고 나서 x 값이 델타 x만큼, y 값이 델타 y만큼 변했을 때 함수값, 즉 z 값의 차이를 이 dz, total differential을 이용해서 근사화한다. 그러니까 델타 z를 dz를 total differential을 함수값의 차이의 근사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선형근사화는 함수값 자체의 근사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total differential은 요경우에는 x, y가 각각 값이 변했을 때 함수값도 변할 텐데 그 함수값의 차이의 근사치로서 total differential이라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실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해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일부러 이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했었는데 example 5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base radius, 그다음에 height over right circular cone. right circular cone, right이라는 건 직각이에요. circular cone이라는 거는 바닥이 원인, 콘이니까 원뿔. 뭐 브라보 콘이 이렇게 생겼죠. 브라보 콘이 이렇게 생겼죠. 예. 끝에가 뾰족하게 생긴 거를 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right circular cone이라는 건 뭐냐? 바닥이 원인 수직 원뿔이에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뿔의 요걸 뾰족한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과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 수직 원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ight circular cone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right circular cone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라는 건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 레이디어스니까 이 바닥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트라는 거는 요 직원뿔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R, 레이디어스의 R, 높이의 H를 이렇게 써서 나타냅시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right circular cone이 있는데 그것의 밑바닥 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 원뿔의 높이가 measured,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측정기구 같은 걸 측정했다는 얘기죠. 측정을 했더니 10cm, 각각 10cm와 25cm가 나왔다. 측정했으면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했겠죠. 어떤 측정 방법이나 도구를 적용해서 그게 얼마나 될까 재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때요? 항상 뭐를 측정하면 오차라는 게 발생해요.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정확한 값을 하려면 어떻게 원자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원자에 딱 닿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측정 도구든 간에 그 측정 도구의 어떤 명세, 스펙을 보면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허용 오차라는 거는 이 측정 도구로 뭔가를 측정했을 때 나타내는 오차는
최대 얼마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측정 도구의 값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작으면 작아질수록 최대 허용 오차가 점점 줄어들수록 그 도구의 값은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더 값이 비싸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최대 허용 오차, possible error in measurement가 아까 엡실론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숫자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좀 변수같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최대 허용 오차가 엡실론 센티미터인 도구를 가지고 직원뿔의 밑변의 반지름과 높이를 측정했더니 각각 10cm와 25cm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디퍼런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그 디퍼런셜의 개념을 사용해서 자, 요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이 직원뿔의 부피를 계산했을 텐데 그 부피의 최대 오차가 얼마나 될런지 가늠해보라 이거예요. estimate라는 건 정확한 값을 주라는 게 아니고 대략 얼마 정도 될지 추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곳에 볼륨을 생각을 해봅시다. volume of the cone을 B라고 쓸게요. B는 우리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나요? 이런 콘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피라는 거는 이 B라는 거는 실제로 뭐예요? R과 H를 변수로 갖는 이변수 함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R의 값이 측정된 R의 값이 10cm였어요. 근데 최대 허용 오차가 엡실론이니까 여기서 엡실론만큼 많거나 적은 것.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실제 참값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피값의 오차는 최대 오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요 식을 보면은 각각 요 R과 H 값이 커지면 부피값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차도 커질수록 요 부피의 오차도 커지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요 양 끝점에서의 부피값 어떤 참값이 있겠지만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최대 x가 아니죠. 실제 부피값과 측정된 값의 차이는 최대 얼마큼 난다는 거예요? 엡실론보다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한 이 r equal 10이라는 값에서 참값은 최대 엡실론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피의 오차를 우리가 델타 V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델타 V는 R equal 10
그 다음에 h equal 25로 놨을 때 부피값과 실제 원래 이 직원뿔의 부피값의 차이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최대값을, 그 차이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 r과 h가 실제값에서 엡실론만큼 차이 날 때가 최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최대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b를 구하고 싶은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델타 b 대신에 뭐를 쓰는 거예요? db를 써보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델타 b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r에다가 각각 여기 10, 여기다 25 집어넣었을 때 b 값하고 그다음에 10 더하기 엡실론, 25 더하기 엡실론만큼 집어넣었을 때 값의 차이. 뭐 이런 걸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하려면 어때? 식이 복잡하겠죠.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실제로 이거는 값이 엡실론에 대한 3차식으로 나타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 복잡해지니까 계산도 복잡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거 대신에 근사치인 dv를 써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d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에다가 b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b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b의 r에 dr 더하기 b의 h에 dh.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dr 대신 dr 자리에다가 r 값의 차이, dh에다가 h 값의 차이를 집어넣어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r 하면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그러면은 3분의 2의 파이의 rh고 bh 하면 3분의 1의 파이의 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3분의 2의 파이의 rh 델타 r 3분의 1의 파이의 r 제곱에 델타 h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최대 허용 오차를 쓰는 거니까 델타 r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엡실론, 최대 오차 엡실론, 델타 h에다가 최대 오차 엡실론 집어넣고 각각 r에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다 10 집어넣고 h에다는 2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이게 250, 500, 3분의 500 파이 엡실론 더하기 3분의 1에 여기는 25 집어넣으니까 제가 지금 R이 25 3분의 1에 25 곱하기 25 하면 어떻게 돼요? 5, 25, 125, 625. 그렇죠? (625) 파이의 엡실론 되겠죠? 책에 있는 계산하고
다르네요. 이게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R이 10이군요. 잘못했습니다. 이 10이죠. 2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아래다가 1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00 파이 엡실론에서 200 파이 엡실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B를 보면 여기 이제 A까지 A에 대한 답이고요. B에 대한 답은 그러면 실제로 최대 허용 오차가 0.1cm면 여기 우리가 제가 단위를 빼먹었죠. 이거 좀 다 단위가 있는 거죠. 부피니까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최대 허용 오차가 실제 뭐 0.1cm면 그러면 이 부피의 최대 오차가 얼마나 될지 봐라.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200 파이에다가 0.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0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20 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를 오더려다 사진 찍었는데 일단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은 걸 방금 했던 거를 이제 그 3변수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변수에도 예를 들어서 점 입력값이 x, y, z 값이 각각 a, b, c인 경우에 그 a, b, c 근처에서 이 함수 f에 대한 선형 분사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선형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아요. 함수의 값, 그 다음에 각각의 x, y, z에 대한 편미분, x 빼기 a, y 빼기 b, z 빼기 c. 굉장히 이거는 실제 이제 기하적으로는 4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변수가 1과 2였을 때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선형 분사화 또는 선형화로 생각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점 근처에서 x, y, z 값이 변했을 때 함수 값의 차이 대신에 이 함수에 대한 total differential을 근사치로 생각할 수 있고, 그 total differential은 이렇게 각각 x, y, z 값의 차이에다가 x, y, z에 대한 편미분 값들을 곱한 것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변수가 4, 5, 6일 때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분사화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example 6번을 보면 the dimensions of rectangular box. rectangular box가 있어요. 그러니까 rectangular box라는 것은 직육면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박스가 있는데, 상자가 있는데, 그것의 dimension, 여기서 이제 dimension이라는 거는 요 녀석을 특정화하는 수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밑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어느 게 가로고 어느 게 세로고 어느 게 높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 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75, 60, 40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측정한 값으로서 최대 허용 오차가 엡실론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곳에 이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한 이 박스의 부피의 최대 허용 오차를 디퍼런셜을 이용해서 대략 추정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B는 사이즈가 이렇게 있겠죠? 뭐 어느 게 가로 세로 높이인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각각 하나를 X, 하나를 Y, 하나를 Z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피는 그냥 X, Y, Z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X, Y, Z 세 개 변수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dB는 bx의 dx, by의 dy, bg의 dg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차, 최대 오차는 근사치로서 디퍼런셜을 사용할 건데 이때는 여기다가 델타 x, by에다가 델타 y, bg에다가 델타 g를 쓴 걸 하면 되겠죠.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g의 델타 x, by는 xg의 델타 y, 그 다음에 z에서 미분하면 xy의 델타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차가 엡실론이니까 엡실론은 이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x에다가는 75, 60, 40 x는 75, y는 60, z는 40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y지니까 60 곱하기 40에다가 엡실론, xg는 75 곱하기 40에다가 엡실론, 그 다음에 xy니까 75 곱하기 60에다가 엡실론 곱해서 더한 거가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b는 최대 허용 오차가 0.2일 때 어떻게 되겠냐. 여기 또 제가 단위 붙인 거 빼먹었죠? 단위를 붙여야 되겠죠. 세제곱 센티미터. 최대 허용 오차가 0.2일 때 어떻게 되냐. 엡실론 자리에다가 0.2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섹션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거는 x와 주어진 점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거는 xy 값을 고정했을 때 얻어지는 곡면 위의 곡선의 접선들이 있을 터인데 그 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그 점에서의 그 곡면에 대한 탄젠트 플레인, 접평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보면 그 점에서 실제 보면 그 점에서 그 접평면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그냥 접한다는,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접한다는 그 의미의 그런 접하고 있는 평면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접선을 구하는 방정식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하적인 관찰 결과에 의해서 그 접하는 점 근처에서 주어진 함수의 값 대신에 그 접평면의 z값을 근사치로 사용한다. 그 개념이 linear approximation이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near approximation이라는 거를 쓸 때 사실은 여기 그림과 같이 그 점 주변에서 그 공면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생겨야 된다. 근데 그 부드럽게 생겼다는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게 differentiable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differentiable이라는 거는 각각의 x에 대한 편미분 함수, 편도 함수, y에 대한 편도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인 것만 보장이 되면 그 differentiable이라는 것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differentiable 하면 그 점 근처에서 선형근사와는 좋은 approximation이 된다. 그게 아닌 거, 그렇죠? 그러니까 편도 함수들 fx, fy가 주어진 점에서 연속이 아닌 것의 예를 우리가 여기서 봤었고, 실제 이것을 이제 그림을 보면 봐도 마치 그 점 주변에서 이렇게 구겨진 것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저평면이라는 것이 근사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어쨌든 근사화, 선형 근사화를 담보하는 조건은 fx, fy 편도 함수들이 주어진 점에서 주어진 점에서 연속이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이 저평면이라는 거를 꼭 좀 접선, 일변수 함수일 때는 접선이었죠. 이변수 함수일 때는 저평면이고, 저평면이라는 걸 꼭 함수값 자체에 근사화에 이용할 뿐만 아니고 그 점 주위로 입력값이 변했을 때의 함수값의 차이를 근사화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디퍼런셜이라는 거였다. 그렇죠? 이 디퍼런셜이라는 거를 함수값의 차이의 근사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화된 패턴으로 각각 선형 근사화 또는 디퍼런셜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 시간 강의의 요지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